How peace is possible? 어떻게 평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커버 이야기예요. 언제나 커머 이미지 뽑는데 진심인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번 그림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총통 구멍이 나 있는 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날개를 가진 나비가 앉아있죠.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한편 작년 초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과 달리 점점 러시아가 우세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It's time to end the magical thinking about Russia's defeat. 즉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강도 높은 어제 논평을 내고 있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도대체 푸틴과 러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걸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똑같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주변국의 참여 없이는 평화가 힘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랍 세계와 미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압박을 촉구하고 있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2023년 11월 초 모스크바는 소련 시대의 국민 경제 성과 전시회의 재개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행사는 푸틴이 러시아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노력의 상징적 반영입니다. 역사적 전신과 마찬가지로 새로 단장된 전시회는 푸틴 20년간의 업적을 찬양합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점령을 시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도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 정부의 내러티브 통제는 이러한 전시회를 넘어서 확장됩니다. 전쟁과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높은 유가에 힘입어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안정은 푸틴에 대한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안정의 외양 아래에는 기저에 있는 긴장의 조짐이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루블 가치의 급락과 대규모 인력 이탈, 그리고 광범위한 시위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나타났습니다. 푸틴의 대응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죠. 바로 루블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 조치와 반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강력한 억압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전쟁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부유한 관료 계급의 출현입니다. 이 그룹은 새로운 지정학적 및 경제적 현실에 맞게 국가를 적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러시아 경제와 군 병력 모집은 잠재적인 격변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의 균형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회 및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재구성하는 푸틴의 전략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진 위험한 도박이지만 결론적으로 푸틴 하에서 러시아는 경제적 탄력성과 정치적, 사회적 통제를 균형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장기적인 영향, 특히 우크라이나 분쟁의 맥락에서는 아직 두고 봐야 할 문제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 및 정치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필드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사회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민의 3분의 2는 러시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자 나탈리아의 말처럼 러시아 사회가 깊게 뿌리박힌 수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전쟁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명백한 이유로 공개적인 반대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반전 활동가인 알렉산드라 스코칠렌코가 반전 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푸틴의 전쟁 전술을 비판한 이고르 기르킨과 같은 반대파에 대한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200만 달러를 들여 제작한 우크라이나전 선전 영화인 파시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단 15만 달러의 수익밖에 내지 못하며 크게 실패했습니다. 이는 대중이 전쟁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에 대한 열정은 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필드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전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추가적인 동원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뉴스 소스에 따라 전쟁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회의적인 반면 더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전쟁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 체계의 유지는 단순히 이념적 일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 초기에 발생한 국영기업의 경영진과 사업가들의 수상한 죽음은 충성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도 러시아 부유층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수능과 통제된 반대, 선전, 그리고 공포의 전략적 사용이 얽힌 복잡한 작용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사회와 경제체제는 신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공무원과 기업가들은 체제에 순응하고 체제를 활용하는 데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련 시대의 관료제에서 유연하게 전환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변혁부 장관인 마크스투 샤다예프는 90년대에 민간 IT 회사에서 정부로 합류하여
국민들이 의사 예약과 자녀 학교 등록 등의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웹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능력을 이용하여 디지털 굴라그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병역 대상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국가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이러한 능력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와 수입품의 금수 조치는 러시아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이 시행한 자본 통제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는 방대한 양의 석유 달러가 경제에 유입되고 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첫 해에 러시아는 5,900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주로 석유와 가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보다 1,600억 달러 더 많은 금액입니다. 정부 예산은 지난해 26%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16%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방위 지출은 내년에 거의 2배로 늘어나 소련 붕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이는 정부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지출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금리를 15%로 인상했습니다. 한편 수출 기업들은 수익을 루블로 전환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지역, 특히 전쟁 지역 근처나 탄약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건설, 소비,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아시아와의 무역을 확장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군대에 추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 입대자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사회의 경제적 계층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인력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강제 징집 발표는 국가 내에서 대규모의 불안과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을 군대로 강제 징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의회는 추가 동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병역 연령을 30세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위해 경제를 더욱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과의 전쟁으로 재정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도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러시아가 항상 서방과 전쟁 상태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푸틴에게 일상활동을 승리로 묘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연설에서 러시아 기업이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는 것, 첨단 공장과 새로운 도로, 건설, 과학 발견 및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승리로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푸틴의 전쟁 접근 방식의 모순을 시사합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을 동원하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인들의 일상 생활을 최소한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내에서 권력과 자원이 재분배됨에 따라 이러한 모순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가장 불안정한 순간은 6월에 발생했습니다. 군대와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그룹인 바그너 사이의 다툼이 공개적인 반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프리고진은 빠르게 후퇴했고 나중에 자가용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지만 러시아 엘리트 내의 경쟁적 이해관계를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경제적 혼란이 증가하고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러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 내부의 긴장과 모순은 전쟁이 가져온 복잡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미래와 국제적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좀 더 남쪽에서는 또 다른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이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양측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우세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며 계속해서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스라엘은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10월 7일의 비극적인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폭력이 급증하면서 절망감은 더욱 깊어지고 평화를 향한 길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무역이 중단되며 자원이 군사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적 비용은 노동력과 잠재력 측면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길은 복잡하며 양측 모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인 베니 간츠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략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군 출신인 간츠는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단기적인 해결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랍 국가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평화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분쟁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며 불확실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평화는 경제 발전과 번영의 문을 열어줄 수 있으며 이스라엘에게는 투자와 혁신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에게도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서한 지구의 마흐무드 아바스로 이원화된 정부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온건 아랍 국가들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를 통합하고 이스라엘과 신뢰를 구축하며 선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과도기적 지도부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평화 프로세스에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평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선결 조건들이 중요합니다.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가자지구의 무장단체는 무장 해제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서한지구 내 정착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1993년의 오슬로 협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수립된 아브라함 협정에 따라 아랍 세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재건, 안보, 외교적 지원에 대한 아랍권의 참여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 부흥과 외교적 수행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의 무역 및 공공서비스 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양측을 평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렵겠지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먼저 인정하는 것이 평화, 회담의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간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치 환경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24년 전 세계의 크고 작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바뀐 정권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이스라엘을 압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경우 평화를 향한 길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양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개선된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강력한 국제적 개입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번영과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